도둑놈의 피가 어디 가겠니? 평생 그 죄 네 몸으로 갚아. 청담동 한복판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 진짜 명품을 만든 여자는 이름도 없이 낡은 재봉틀 앞에 쪼그려 앉아 와인 얼룩을 문지르고 있었죠. 세상을 경탄시킨 모든 걸작은 사실 그녀의 짓무른 손끝에서 태어났지만 찬사와 박수는 전부 시어머니의 가짜 명성 위로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든 거짓 서류 한 장으로 목줄을 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이용 가치가 끝나자 폐물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 집 밖으로 내던집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가진 것이라곤 아버지의 자수함 하나뿐인 여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집안에서 바느질로 갚아온 죄가 처음부터 죄가 아니었다는 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담동 한복판. 한복 브랜드 강가의 신작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샴페인 향과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업계 인사들과 귀빈들이 모여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면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 경희는 없었어요. 45살 경희는 행사장 가장 구석진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쪼그려 앉아 귀빈들의 해진 옷을 수선하고 있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틈도 없었어요. 바늘을 움직이는 그녀의 등은 조명 밖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하객 하나가 경희를 힐끗 봤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던 여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선하는 직원인가 봐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경희가 이 집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20년간 그래왔듯이 강 여사는 며느리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죠. 무대 위에서 축사를 마친 시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65살 강 여사는 화려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받았죠. 업계의 거물, 전통 자수의 명장, 모든 찬사가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역시 강 여사님, 이번 작품도 정말 대단하세요. 손끝에서 예술이 탄생하는 거죠. 강 여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한 척, 품위 있는 척.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다 강 여사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어요. 웅크린 경희를 발견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였죠. 강 여사가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경희 앞에서 멈췄죠. 경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죠. 수선은 다 됐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주변에서 들으면 그냥 직원에게 말 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강 여사가 경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손이 드러났죠. 징그러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도둑질하던 내 아비 손이랑 똑같아. 경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소리야? 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로 멀리서 보면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 비법을 훔쳤다는 거. 그 죗값을 내가 갚는 거야, 평생.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더 심해진다는 걸 2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죠. 그때 웨이터가 레드와인을 들고 지나갔어요. 강 여사가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강 여사가 경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손이 미끄러지듯 기울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쏟아졌어요. 경희의 하얀 앞치마 위로 붉은 액체가 퍼졌습니다. 가슴팍을 적시고 치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강 여사의 목소리는 놀란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고로 위장한 모욕이었죠. 주변에서 몇 명이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어머, 저런. 강 여사가 손수건을 꺼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서 경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걸로 닦는 거야.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서 닦아. 손님들 보기 흉하잖아. 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배려하는 척, 친절한 척.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기둥에 기대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경희의 눈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도.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더니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듯이 경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 편이 된 적이 없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붉게 물든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물로 닦아봤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라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김명장. 전통 자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던 아버지. 2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누명과 함께 잊혀진 이름이었죠. 경희는 도장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사이로 차가운 도장의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지하실로 돌아왔어요. 콘크리트 벽에서 습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0년간 그래왔듯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수함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자수함 안에는 아버지의 도면과 작업 일지가 들어 있었죠. 경희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이었어요. 25에 이 집에 들어와 45이 되도록. 지하실에서 바느질만 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허리가 굽도록, 눈이 침침해지도록. 그 모든 작품에 새겨진 이름은 강 여사의 것이었어요. 상을 받고 언론에 실릴 때마다 인터뷰하는 건 시어머니였죠. 경희는 한 번도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겠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죠. 경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희는 알지 못했어요.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경희의 아버지 김명장은 전통 자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청와대 납품은 물론이고
해외 왕실에서도 그의 작품을 찾았죠.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은 진짜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 여사는 그런 김명장 밑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20살에 들어와 열심히 기술을 배웠죠. 경희에게 강 여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경희는 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일에 바빠 어린 경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그때 강 여사가 경희를 챙겨줬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이모, 나 이거 어떻게 해? 어린 경희는 강 여사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강 여사가 채워줬으니까요. 경희야,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강 여사는 늘 다정했습니다. 경희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경희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세월이 흘러 경희는 25이 됐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죠. 그해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경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 바느질만 했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갔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업계 인사들, 제자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가 김명장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강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경희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줬죠. 경희는 그런 강 여사에게 고마웠어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강 여사가 경희를 아버지의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경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강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낯선 톤이었습니다. 경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따라갔죠. 작업실 문이 닫혔어요. 강 여사가 아버지의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희 앞에 던졌죠. 이게 뭔지 알아? 경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무슨...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명장이 강 여사 집안의 자수 비법을 훔쳤다는 거였습니다. 증거 사진과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내 아버지가 도둑이야. 강 여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다정하던 이모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표정만 남아 있었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경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는 분이었죠. 거짓말?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강 여사가 비웃었어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이걸 업계에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 내 아버지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겠지. 김명장이 아니라 김도둑으로 기억될 거야.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금 아버지를 떠나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겠다니. 왜 이러세요, 이모? 이모. 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언제 내 이모였어? 난 그냥 기회를 노린 거야. 20살부터 내 아버지 기술을 배우려고 얼마나 비위를 맞췄는데. 경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였다니. 너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산이었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순진하게 따라다니는 꼴이 웃기더라. 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자, 이제 선택해.
강 여사가 경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서류를 세상에 공개할까? 아니면 내 말을 들을까? 경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간단해. 강 여사가 웃었어요.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 그리고 평생 내 밑에서 일해. 내 아버지 기술로. 경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이라니. 강 여사의 아들 민수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희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죠. 싫으면 말고. 강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난 당장 기자들한테 뿌릴 수 있어. 내 아버지 묘 앞에 기자들 몰려들면 재밌겠다. 안 돼요. 경희가 외쳤어요. 아버지의 명예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방금 눈을 감으신 아버지. 평생 자수에 바친 그 삶을 도둑으로 기억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겠어요. 할게요. 경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놓인 방향을 향해. 제발 아버지 명예만은. 좋아. 강 여사가 경희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명심해. 넌 이제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소유물이야. 그렇게 경희의 삶은 끝났어요. 25의 나이에.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강 여사는 며느리가 몸이 약하다며 하객들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경희는 방에 갇힌 채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그날부터 경희의 거처는 지하실이 됐어요.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 축축한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 불빛만 있는 그곳에서 경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자수를 놓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팔았어요. 상을 받고 언론에 실릴 때마다 인터뷰하는 건 시어머니였죠. 이 작품은 제 혼을 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볼모로 잡혀 있었으니까요. 남편 민수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죠. 가끔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경희의 손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죠. 허리는 오랜 작업으로 굽어졌고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하실 서랍 깊숙한 곳.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자수함 안에 경희만 아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진짜 작업 일지였습니다. 강 여사가 위조한 서류보다 훨씬 오래된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이었죠. 경희는 그것을 20년간 지켜왔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리라고 믿었어요. 20년의 세월, 20년의 모욕, 20년의 인내. 그게 헛되지 않을 날이 오리라고. 그날 밤 경희는 자수함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의 도장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답은 없지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희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20년이 지나자 경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이 나빠졌어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가는 실을 꿰매느라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바늘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눈 감고도 꿰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참을 들여다봐야 겨우 실이 들어갔습니다. 자수의 정교함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려서 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경희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경희가 작업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게 뭐야? 강 여사가 경희의 작품을 집어들었어요.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며 고개를 저었죠. 선이 왜 이래? 삐뚤삐뚤하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눈이 좀... 눈? 강 여사가 경희를 내려다봤어요. 마치 망가진 도구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쓸모가 떨어진 물건을 보는 표정이었죠. 20년 부려먹었더니 이제 고장이 났나 보네. 그 말에 경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간 노예처럼 일했는데 고장이라니. 다시 잘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강 여사가 비웃었어요. 내가 느려지는 동안 주문은 밀리고 있어. 쓸모없는 건 버려야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올라갔습니다. 경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지하실 문을 열고 올라가 봤죠. 거실에 경찰이 와 있었어요. 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경희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경찰이 경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경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안방 장롱에서 고가의 폐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희는 어리둥절했어요. 폐물이라니. 자신은 지하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수색 좀 해야겠습니다. 경찰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희의 지하실 작업대 서랍에서 폐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경찰이 반짝이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경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경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 여사가 달려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 봐요, 경찰 아저씨. 제가 뭘 했어요. 전현이 범인이라고요. 전현. 20년간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범인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경희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누가 그곳에 넣어두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피는 못 속여. 강 여사가 이웃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둑놈의 딸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 아버지가 도둑이니까 딸도 도둑이야. 그 말에 경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있는데.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며 수군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 민수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귀찮다는 듯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경찰이 경희에게 말했어요. 일단 조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강 여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할게요.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럼 합의하시는 걸로. 경찰이 돌아간 뒤였어요. 강 여사의 얼굴에서 눈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따라와. 강 여사가 경희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강 여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죠. 경희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폐물 도난도, 경찰 신고도 전부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강 여사가 서류를 경희 앞에 던졌어요. 넌 이제 쓸모가 없어. 눈도 나빠지고 손도 떨리고 더 부려먹을 가치가 없다고. 경희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20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도장 찍어. 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찍기만 하면 고소 안 할게. 안 찍으면 내 아버지 무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줄까? 경희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명예. 20년간 그것만 지키려고 버텼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강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넌 이 집에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20년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공짜라니. 경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20년간 노예처럼 일했는데 그 모든 작품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팔렸는데 그게 공짜라고. 어머님, 저도 이 집에 기여한 게 있어요. 경희가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내가 뭘 기여했는데? 그 작품들이요. 상 받은 것들, 언론에 나온 것들, 다 제가 만든 거잖아요. 순간 강 여사의 손이 날아왔어요. 경희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이면서 눈앞에 불꽃이 튀었죠. 내가 만들었다고? 강 여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가 어딨어? 내 이름이 어디 있냐고.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한 번 더 손이 날아왔어요. 반대쪽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찍어. 당장. 강 여사가 경희의 머리채를 잡고 서류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서류에, 재산 포기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잘했어. 강 여사가 서류를 걷어들이며 비웃었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 1시간 줄게. 경희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20년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챙길 게 거의 없었어요. 옷 몇 벌,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자수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수함 안에 든 아버지의 도면과 작업일지. 그것만은 반드시 가져가야 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거였으니까요. 1시간 뒤 경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강 여사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다신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입 조심해. 헛소리하면 내 아버지 망신이야. 문이 닫혔어요. 철컥하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을 바친 집에서 경희는 죄인처럼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자수함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45. 가진 것이라곤 낡은 자수함 하나. 20년간의 기억은 모욕과 굴욕뿐이었습니다. 경희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나빠진 시력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희는 자수함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20년간 그래왔듯이. 하지만 그날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경희는 어느 골목 끝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낡은 자수함만이 유일한 온기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를 피하느라 바빴어요. 아무도 경희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젖은 여자를 힐끗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낡은 트럭 한 대가 경희 앞에 멈췄어요. 녹슨 차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흰 머리의 노인이 내렸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구부정한 등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칠복 할아버지였죠. 칠복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경희를 봤어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여. 칠복이 경희에게 다가왔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아가씨,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감기 걸려. 일단 내 트럭에 타. 경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죠. 괜찮아요. 저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칠복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 일단 가서 몸 좀 녹여. 경희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죠.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트럭에 올라타자 칠복이 히터를 틀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경희의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 창고로 가자. 거기서 옷 말리고. 칠복이 트럭을 출발시켰어요.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얼마 후 트럭이 멈췄어요. 허름한 창고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칠복 고물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창고 안은 온갖 고물로 가득했어요. 낡은 가전제품, 녹슨 기계 부품, 헌 가구들. 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칠복의 아내인 것 같았죠. 칠복이 경희에게 마른 수건을 건넸어요. 일단 이걸로 닦아. 옷은 저기 난로 앞에서 말리고. 경희가 수건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칠복이 구석에 있는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어요. 냄비를 올리더니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수한 냄새가 창고 안에 퍼졌죠. 배고프지? 일단 이거 먹어. 칠복이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경희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밥과 뜨거운 국물이었죠. 경희가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것을 건넨 게 시어머니 집에서는 남은 밥, 식은 국물만 먹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눈물 나는 줄 몰랐습니다. 칠복이 아무 말 없이 경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 앉아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경희가 진정됐어요. 국밥 그릇이 어느새 비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경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칠복이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긴 뭘. 사람이 쓰러지려는데 그냥 지나가나. 그때 칠복의 시선이 경희가 품고 있던 자수함에 멈췄어요. 낡고 해진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눈이 커졌죠. 그거 어디서 났어? 경희가 자수함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
칠복이 자수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도장, 김명장 도장 아니요? 경희가 놀랐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칠복이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저게 내 마누라요. 35에 병으로 갔어. 경희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마누라가 떠날 때 수의가 필요했어. 근데 나는 돈이 없었지. 고물상이 뭐 돈이 되나.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김명장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밤새 수의를 지어줬지. 한 푼도 안 받고.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다운 일이었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아버지. 그 수의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 마누라가 그거 입고 갔어. 꽃처럼 예쁜 수에 입고. 칠복이 눈물을 훔쳤어요. 나는 그 은혜를 평생 못 잊었어. 갚을 길이 없었지. 김명장은 벌써 돌아가셨다 하고. 경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김명장 딸이요? 네, 저 김경희예요. 칠복이 경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은인의 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경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 도둑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칠복이 경희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 울어. 실컷 울어. 경희는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하실에서는 한 번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경희가 진정됐어요. 칠복이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경희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0년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 강제 결혼, 지하실 생활, 그리고 오늘 쫓겨난 일까지. 칠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년이 있나? 은인의 딸을 그렇게 부려먹다니. 칠복이 분노에 떨었어요. 하지만 곧 숨을 고르며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경희 씨, 당장 갈 데가 있어? 경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죠. 20년간 지하실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기 있어. 칠복이 창고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방이 하나 있어. 작지만 잠은 잘 수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 경희가 놀랐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은인의 딸인데. 칠복이 웃었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김명장한테 받은 은혜, 이제야 갚을 기회가 왔네. 경희가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마운 거요. 그날 밤 경희는 창고 구석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수함을 안고 눈을 감았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을 열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침 햇살이었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며칠 뒤 칠복이 경희를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여기가 내 단골 시장이요. 칠복이 경희의 앞장을 섰어요. 상인들이 칠복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칠복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고물 사러 왔어? 오늘 뭐 좋은 거 들어왔는데. 칠복이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 칠복이 경희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경희에게 쏠렸죠. 이 아가씨가 김명장 딸이요. 김명장? 그 유명한 자수장인? 맞아. 그분 외동딸이야. 상인들이 경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헬쑥한 얼굴. 명장의 딸이라기엔 너무 볼품없어 보였죠. 글쎄, 정말이요? 행색이 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20년간 지하실에만 있었으니까요. 칠복이 골목 끝 허름한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수선대를 차려봐. 내가 재봉틀 하나 구해줄게. 경희가 칠복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해봐야 알지. 아버지 솜씨 물려받았으면 될 거요. 며칠 후 경희는 시장 구석에 작은 수선대를 열었습니다. 칠복이 구해준 낡은 재봉틀 하나, 바늘과 실 몇 가닥.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그냥 갔어요. 경희는 묵묵히 앉아서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찢어진 한복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수선 좀 해줄 수 있어요? 소매가 길게 찢어진 한복이었어요. 경희가 천을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찢어지셨어요? 문에 걸렸어. 고칠 수 있어?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경희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업이었어요. 지하실이 아닌 밝은 햇빛 아래에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해왔던 일이니까요. 찢어진 자리를 꿰매면서 경희는 작은 꽃을 수놓았어요. 매화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얼마 후 경희가 한복을 건넸어요.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찢어진 자리에 작은 매화꽃이 피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옷이 새 것보다 더 아름다워졌죠. 세상에, 이게 수선이야? 아주머니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거 봐, 저거. 와, 진짜 대단하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시장 구석의 수선집에 신기한 손을 가진 아주머니가 있다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이 여전히 침침했어요. 가는 실이 잘 보이지 않았죠. 칠복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병원 가봐야겠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칠복이 경희를 안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경희의 눈을 검사한 후 말했어요.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서 일하셨나 봐요. 눈이 많이 혹사당했네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간 지하실 형광등 아래에서 일했으니까요. 다행히 밝은 곳에서 지내시고 영양제 드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일단 돋보기 안경도 맞추시고요. 며칠 후 경희는 새 돋보기를 받았어요. 안경을 쓰자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가는 실도 또렷하게 보였죠. 아,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였구나. 경희가 감탄했어요. 20년간 흐릿하게 보면서 일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손끝의 감각으로 버텨왔던 거죠. 병원에 다니며 영양제를 복용하자 눈이 점점 좋아졌어요. 침침했던 시야가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이제 바느질할 때 돋보기만 쓰면 됐죠. 경희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빛났어요. 소문이 시장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경희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는 남은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혼자 밥 해먹기 힘들지? 이거 가져가. 과일 장수 아저씨는 못난이 과일을 건넸어요. 이거 못 팔아. 그냥 가져가. 정육점 아저씨는 고깃국 재료를 챙겨줬죠. 이거 넣고 국 끓여 먹어. 힘내야지. 경희의 눈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칠복은 매일 저녁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줬어요. 경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명장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경희가 바느질을 멈추고 칠복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나야말로 고맙지. 칠복이 웃었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강 여사는 경희가 시장에서 수선대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복이 보고했죠. 사모님, 경희가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천한 것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갔네. 시장 바닥에서 수선이나 하고 있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경희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20년간 자신의 명성을 만들어준 그 손이었죠. 동태를 계속 살펴. 강 여사가 명령했어요.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해. 그 사이 경희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고급 한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청담동 귀부인 같았죠. 여기가 수선 잘한다는데 맞죠?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한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강가 브랜드에서 샀는데요. 마감이 엉성해서 실밥이 다 보여요. 이 가격 주고 샀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경희가 한복을 받아들었어요. 안감을 살펴봤습니다. 손이 멈췄죠. 이 바느질은 경희가 아는 솜씨가 아니었어요. 20년간 자신이 놓았던 바느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엉성하고 허술했어요. 아마추어 수준이었죠. 경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떠난 후 강 여사의 작품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진짜 실력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경희가 한복을 다시 건넸어요. 고쳐드릴게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칠복이 그런 경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오고 있었어요. 강 여사는 경희 없이 첫 대형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청담동 본사 갤러리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업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샹들리에 아래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어요. 새 컬렉션이 벽면을 따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만든 것이었죠. 경희가 없이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이었어요. 손님들이 작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귀부인이 자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어머, 자수가 이렇게 엉성했나? 그러게요. 예전 작품은 안감까지 완벽했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귀부인이 안감을 뒤집어 살펴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실밥이 보여요. 이런 마감은 처음이에요.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귀부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 여사에게 쏠렸죠. 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전시회는 참담하게 끝났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대기업과 준비하던 대형 계약도 보류됐죠. 품질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상대 측 담당자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 여사는 분노를 터뜨렸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만든 샘플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딴 걸 작품이라고 내놨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떨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20년간 자신의 명성을 만든 건 경희의 손이었다는 걸. 진짜 실력은 지하실에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민수야.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이 상황에 술이야? 대책을 내놔. 민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대책이요? 제가 뭘 어떻게요? 내가 그년을 잡아뒀어야지. 강 여사가 악을 썼지만 민수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무능한 아들에게 기대할 건 없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죠. 며칠 후 강 여사가 시장을 찾았어요. 검은 선글라스에 고급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경희의 수선대 앞에 멈춰 섰어요. 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강 여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네.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바느질만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일해. 강 여사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그럼 예전처럼 대우해 줄게. 경희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싫어요. 경희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20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절이었죠. 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거절을 해?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건 손가락 하나면 끝이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좋아, 두고 봐. 강 여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 아버지 무덤 파헤쳐버릴까? 도둑놈이라고 세상에 다 알릴까? 경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경희가 시장에 왔는데 수선대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부서져 있었어요. 천들이 찢겨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바늘과 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선대 앞에 험상궂은 산에 셋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경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강 여사님이 전화라더라. 사내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얌전히 돌아오래. 안 그러면 다음엔 사람이 다친대. 경희는 바닥에 흩어진 바늘과 실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요.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의 기세가 너무 험악했죠. 그때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칠복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더니 사내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게 뭔 짓이요? 칠복이 소리쳤어요. 뭐야, 이 영감탱이는. 사내가 비웃었어요. 꺼져.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칠복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었죠.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관없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칠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내 시장이요.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라고. 그때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칠복이 먼저 움직이자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철물점 주인도 연장을 든 채 다가왔죠. 생선가게 아주머니, 과일가게 할머니까지 상인들이 하나둘 칠복 뒤에 섰어요. 우리 시장에서 행패야? 정육점 아저씨가 낮게 말했어요. 여기가 만만해 보여? 사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처음엔 겁먹은 상인들이었는데 이젠 눈빛이 달랐죠. 에이, 귀찮게. 가자. 사내 하나가 뒤로 물러섰어요. 사내들이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지켜보던 강 여사도 이를 갈며 돌아섰어요. 상인들이 경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경희야? 다친 데 없어?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칠복이 경희 곁에 섰습니다. 부서진 재봉틀을 내려다봤어요. 재봉틀은 내가 다시 구해줄게. 걱정 마. 경희가 바닥에 흩어진 바늘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때 한 바늘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바늘이었죠.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어요. 경희는 그 바늘을 꼭 쥐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강 여사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이제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강 여사가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칠복이 다가와 경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때가 됐어. 이제 움직여야지.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때가 됐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반격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강 여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천년왕실 재단과의 대형 계약 조인식이었어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조인식은 청담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업계 인사들과 언론사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강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금박 자수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요.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강 여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천년왕실 재단과 강가 브랜드의 만남은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단 측 임원들은 계약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같은 시각 경희는 본사 건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칠복의 트럭이 건물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려. 나는 PD랑 조사관 데리고 뒷문으로 갈게. 칠복이 말했어요. 너는 앞문으로 들어가서 시간 좀 끌어줘.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속에 자수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면과 작업일지, 위조 문서 원본까지 20년간 지켜온 증거들이었죠.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걱정 마. 오늘 끝장을 보자. 칠복이 경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경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경희가 건물 앞문으로 다가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김경애 씨 맞죠? 경희가 굳어졌어요. 어떻게? 같이 가시죠. 보안 요원들이 경희의 양팔을 잡았어요. 누군가 미리 경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었죠. 요원들은 경희를 끌고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경희에게 쏠렸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도둑년이 구걸하러 왔네. 강 여사가 비웃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강 여사네 전 며느리래. 기술 훔친 여자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여사가 경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릎 꿇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경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깨를 눌러 바닥에 꿀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수치심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강 여사가 경희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들 보십시오. 강 여사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이게 도둑의 얼굴입니다. 내 기술을 훔쳐서 시장에서 팔아먹던 년. 경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민수가 보였어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경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외면했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1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저렇게 외면하는구나. 경희의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강 여사가 재단 대표에게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불청객이 들어왔네요. 아, 괜찮습니다. 재단 대표가 손을 저었어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강 여사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경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늘이었어요. 경희의 바늘이었습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그 바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바늘이었죠. 경희는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경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둘과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강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든 채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강 여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탐사보도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화재청 무형유산과 조사관입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니,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선 사람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칠복이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경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경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에 쥔 바늘을 꼭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뒷문으로 들어선 사람들 중 맨 앞에 칠복이 서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30년간 고물상을 지킨 그 할아버지가 맞나 싶었죠. 칠복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여성과 카메라를 든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시사 프로그램 탐사보도팀 박진우 PD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 여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박진우 PD. 그는 김명장의 마지막 제자였어요. 20년 전 스승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후 언론계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화재청 무형유산과 조사관 이수진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공무 수행 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칠복이 지난 몇 주간 발로 뛰며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 김명장과의 인연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던 거였죠. 카메라맨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뭔 짓이야?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여긴 사유지야. 당장 나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진우 PD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익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경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멍하니 서 있었죠. 경희는 품속에서 낡은 자수함을 꺼냈어요. 나무 상자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품에 안고 나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20년간 강 여사 몰래 지켜온 것이었죠. 이게 뭐야? 강 여사가 자수함을 노려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희가 자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린 작품 도면들이에요. 경희가 종이를 꺼냈어요. 섬세한 자수 문양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업 일지예요. 낡은 공책이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날짜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도면에 찍힌 날짜를 보세요. 경희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1994년 3월 15일. 강 여사가 명장 행세를 시작하기 10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그럼 강 여사 작품이 아니란 거야? 경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누런 봉투 안에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강 여사가 위조한 문서의 원본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비법을 훔쳤다는 거짓 증거로 사용된 문서들이에요. 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강 여사가 악을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희는 문서들을 조사관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문화재청 조사관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조사관이 중얼거렸어요. 위조의 증거가 명백하네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공식 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 말에 재단 측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재단 대표가 물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강 여사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 결과가 말해주겠죠. 재단 대표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이 계약은 성사돼야 해.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강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찍혔습니다. 내일 뉴스에 나갈 장면들이었죠. 민수가 보였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슬그머니 움직였습니다.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회의실을 빠져나가려는 거였죠. 경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1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사람이었죠. 칠복이 경희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희야.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명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경희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경희가 칠복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칠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김 명장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은 거야.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 못 지켜드려서 미안했어. 이제야 갚는다. 경희가 칠복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래된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경희는 손에 쥔 아버지의 자수함을 내려다봤어요. 나무 표면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희가 속으로 말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시사 프로그램 탐사보도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저녁 9시 수많은 가정의 텔레비전에서 같은 화면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은 업계를 뒤흔들 폭탄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실마다 울려 퍼졌어요. 경희는 칠복의 창고에서 작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에는 아버지의 다리미를 꼭 쥐고 있었죠. 화면에 지하실이 나왔어요. 경희가 20년간 갇혀있던 그곳, 곰팡이 핀 벽과 창문 없는 작업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재봉틀이 보였어요. 이곳이 명품 한복이 탄생한 현장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강가 브랜드의 모든 작품이 이 지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죽여 바느질하던 모습, 새벽까지 등불 아래 쪼그려 앉았던 모습, 제작진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았어요. 강 여사가 직접 만들었다는 최근작과 20년 전 작품. 전문가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바느질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전문가가 돋보기로 자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최근 작품은 조잡해요. 다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장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줬던 거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김 명장의 옛 제자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저는 김 명장님 밑에서 3년간 배웠어요.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강 여사는 명장님 옆에서 잔심부름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명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기술을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경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20년 만에 세상에 불리고 있었습니다. 김 명장의 딸 김경희 씨는 20년간 강 여사의 지하실에서 일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강제 노동, 급여 착취, 그리고 허위 누명까지.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대판 노예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몰라줬던 진실.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였죠. 칠복이 경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경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 여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이런 인간이 명장이었다고? 자격 박탈해라. 피해자 경희 씨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강 여사 감옥 가라. 20년 형 받아라. 김 명장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눈물 난다. 공유 버튼이 눌렸어요. 게시글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강 여사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년간의 노동 착취와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죠. 강 여사는 피해자 김경희 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긴급심의를 열었어요. 강 여사의 무형문화재 명장 자격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심사 자체가 허위로 이뤄진 것입니다. 심의위원이 발표했어요. 명장 칭호를 회수합니다. 업계에서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청담동 매장 앞에는 다음 날부터 줄이 섰어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었습니다. 명품이라며 3천만 원 받았잖아. 지하실에서 만든 옷에 이 돈을 받았어? 고객들이 분노했어요. 매장 유리창에 누군가 빨간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직원들은 하나둘 출근을 그만뒀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민수는 해외에 있었어요.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핸드폰을 켰죠. 알림이 쏟아졌어요. 뉴스 알림 메시지, 부재중 전화. 아오씨 이게 뭐야, 결국 터졌네. 민수가 기사를 훑어봤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터질 거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재산이었어요. 엄마 재산이 다 묶이면 자기도 끝이었습니다. 지금 빼돌려야 했어요. 민수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여 서류 급하게 만들어주세요. 부동산이랑 주식 다요.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넘기려는 속셈이었죠. 다음 날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민수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왔어? 강 여사가 힘없이 말했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 여사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 든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 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재산 다 압류당하기 전에 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민수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청담동 건물이랑 주식이요. 빨리 안 하면 다 날아가요. 뭐? 강 여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내가 할 소리가 그거야? 지금 안 하면 다 뺏겨요. 검찰에서 압류하면 끝이라고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강 여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난 것.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내 때문이야.
강 여사가 서류를 민수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경이 하나 제대로 못 잡아둔 무능한 것. 엄마, 나도 살아야. 당장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 여사가 악을 썼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엄마, 꺼지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어요. 뒷문으로 나가다 기자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찍었어요. 모자의 사이는 그렇게 끝났어요. 한편 경희는 창고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민수와 강 여사의 불화가 보도됐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수 소리였습니다. 경희가 문을 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희야, 방송 봤어.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경희를 둘러쌌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행복해져. 경희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칠복이 경희 곁에 섰어요. 맞지? 너 혼자가 아니야.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쥔 아버지의 다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이었어요. 지하실에서 보낸 시간. 누명을 쓴 채 살았던 날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드디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경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버지 김명장의 명예가 복원되면서 그 기술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로 인정받은 거였죠. 지정 소식을 들은 날이었어요. 경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곳. 20년 만에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올라 묘비 앞에 섰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무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칠복이 미리 다녀간 거였죠. 경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김재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예 되찾았어요. 명장 자격도 받았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경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가게 열 거예요. 경희가 말했어요. 김가자수. 아버지 성을 따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경희는 미소 지었어요. 한 달 뒤였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수선대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김가자수. 간판이 걸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은 아틀리에였습니다. 개업식 날 아침이었어요. 경희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해, 경희야. 드디어 내 가게다. 꽃다발이 쏟아졌어요. 떡과 과일이 쌓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한 덩이 내밀었어요. 개업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 철물점 주인도 연장 세트를 건넸습니다. 가게 수리할 일 있으면 불러.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경희 손을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다 기쁘다. 경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어요. 깡패들 앞에 나섰던 사람들. 경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죠. 자,
떡 먹자. 누군가 소리쳤어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경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칠복이 경희 옆에 섰어요.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김 명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경희가 칠복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칠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빚을 갚은 거야. 김 명장님한테 받은 은혜. 그래도요. 경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가족이에요. 이제 칠복의 눈이 커졌어요. 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칠복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칠복이 눈물을 훔쳤어요. 과분하다. 아니에요. 경희가 칠복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이제부터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그 무렵 강 여사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사기, 문서 위조, 노동 착취,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강 여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억울해요. 이건 음모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거짓말이야. 법정 경위들이 강 여사를 끌어냈어요.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한때 화려했던 청담동 매장은 폐점했어요. 간판이 철거됐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였죠. 민수는 재산을 정리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소문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달아난 거였죠. 경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과거였죠. 개업 후 첫 작품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경희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새 천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백의 비단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경희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다리미를 꺼냈어요.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리미 위에 새 도장을 새겼어요. 김가자수, 경희의 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 옆에 나란히 찍었어요. 두 개의 도장이 나란히 빛났습니다. 아버지와 딸, 스승과 제자, 2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거였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20년간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없었던 빛. 경희는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실을 깨었습니다. 새 천 위에 첫 바늘을 꽂았어요. 바늘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위로 꽃이 피어났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문양이었습니다. 20년간 잊지 않고 간직한 기억이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이어졌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경희가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 길을 가볼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길을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단길의 새로운 안주인. 경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